자, 이제 우리 금융. 우리 책을 한번 순서 좀 다룰 건데요. 어디 가는가 하면, 개발 이용은 다음 주에 하고요. 이번 주에 알것은 금융부터 먼저 할게요. 자, 책 쭉 넘어가서, 367페이지요. 자, 부동산 금융도 실제 있죠. 매년 기본이 한 6개 정도 시험 나오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하자고요. 꼭 공부하실 게 뭐 있냐? 첫 번째 이겁니다. 지분과 부채에서 어떠한 예가 지분이고 어떤 게 부채인지 반드시 먼저 구분하십니다. 하시고, 두 번째 보니까 저당 상환 방법. 이 말은 뭔가 하면 은행에 저당을 잡았을 때 돈을 갚는 방식이에요. 물론 방식이 꽤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물론 첫 번째 할 것은 고정금리와 있죠. 고정금리와 그 다음에 변동금리에 대해서 요 두 개 개념 구분하시고, 고정금리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사실은 더 중요한 이 세 개 중요한데, 맨 먼저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과 요 차이를 반드시 정확하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 세 개 차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재정식. 얘는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여기선 부족한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이런 거요. 저당 유동화 하고, 그 다음에 MBS라는 게 있어요. 통상적 시험은요, 요 자체가 각각의 한 문제인데 때에 따라 이 둘 다 묶어서 시험 묶어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지분금융. 지분금융 크게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리츠, 그 다음에 PF. 이런 건데, 얘도 각각이 한 문제예요. 각각이. 자, 특히 이제 리츠는 요거는 지금 하지 않고 어쨌든 5월달 넘어가서 쭉 보고 할 거예요. 왜냐면 법이 또 바뀔 거는 이거 틀림없이 바뀌면 그때서 하는 게 낫지. 지금 바뀌기 전에 있는 법을 써봐야 의미가 없다고. 그죠? 그 다음 다섯 번째, 한국의 금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세가 있는 분이 자기 집을 저당 잡아서 마치 매년마다 연금 형태로 이 대출을 받는 게 있어요. 주택 노후연금. 연금 있고, 또 젊은 게 지금 보통 뭐 있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 돈을 빌려서 집을 산다. 그죠? 이런 게 보금자리인데, 보금자리. 자, 요 두 개 있는데 특히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실제 시험은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 보통 이게 한 6개 시험 나오는데, 어쨌든 하여튼 요까지는 무조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수업할 때 지금 여기 있는 요거와 요걸 빼버리면 지금은, 왜냐면 이 세 개는 항상 법이 바뀌거든. 바뀌면 그때서 하시면 돼. 지금 보지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말은 5월 넘어가면 여기 있는 이런 내용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 나머지 내용은 뭐 있으면 쭉 같이 갈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지금부터 이제 강의 노트에 있는 기본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있죠. 다시 거기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40페이지로 흘러갑니다. 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문제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마치 우리 앞에 했듯이 이거 한 적이 있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과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에서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하는 거 있죠. 그와 같이 얘도 항상 이게 지분이냐 부채, 부채 항상 묻는 거예요. 잘 알죠? 우리 지분 같은 거 뭐 이 말 아닙니까? 내가 투자한 대가에 대해서 반드시 원금과 이자가 항상 약속되는 거 아니라고. 때에 따라 손해보고 이익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분금리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곧 이런 거죠. 주식 같은 주식. 주식은 반드시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 보장됩니까? 그건 아니죠. 손해 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채 금융은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원금과 이자가 항상 보장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은행 대출 같은 거, 저당 대출.
그런 게 일종의 뭐 있습니까? 부채 금융 속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예, 첫 번째 이 예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자, 첫 번째 맨 먼저 syndicate. 우리 나중에 우리말 다 번역합니다 하는데 꼭 아실 거 이거요. 부동산 금융만큼 절대 우리말로 된 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영어 약자를 보셔야 돼.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지만 학자마다 쓰고 영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영어 틀리기 때문에 결국 뭐 있습니까? 반드시 영어 약자가 훨씬 낫습니다. 또 실제 부동산 금융만큼은 꼭 영어 약자를 꼭 써주게 돼 있어요. 필수적으로. 그래 하시면서 두 번째 joint venture. 세 번째 REITs. 그 다음 네 번째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 그업에 보니까 펀더. 그 다음 메자닌 같은 거. 여기 집으니까, 일단 이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무상 정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영어 나오지. 몽땅땅이 지분이 지분. 그리 쉽게 생각하시라고. 그 다음 부채는 이 말 아까 제가 설명했죠.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은행 저당 대출은 약속한 날짜 꼭 원금 이자 보장됩니다. 그 다음에 그업에 보니까 저기 사채 같은 거 신탁정서 그 다음에 사채 메자닌, 이 메자는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 CB.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뭐든지 B가 붙은 건 몽땅다. 이건 점사, 부채. 그러니까 B가 뭐 있냐. 원래 100인데, 자, ABS가 있고, MBS가 있죠. 그 다음에 CMBS로 크게 3개 있어요. 어쨌든 B가 붙어 있는 모든 건 전부 다 부채 속에 포함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몰라도.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이제 자,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이 은행 돈을 빌려올 때 주로 어떤 지문 형태로 빌려옵니까? 부채 형태로 빌려옵니까? 부채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뭐 은행 대출 아닙니까? 그죠? 일반적인 게. 그래서 자, 일단 여기서 두 번째 보니까 저당 이 대출인데. 우리 부동산 금융하면 특별한 말 쓰지 않으면 대부분 저당 대출입니다. 근데 이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맨 먼저 보니까 땅을 사기 돈을 빌려간다. 이게 무슨 금융이냐? 토지금융이고 주택을 살 목적 돈을 빌려간다. 이게 무슨 금융이죠? 주택금융. 이렇게 하시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금융은 주로 뭘 살 목적입니까? 주택 살 목적이죠. 이때 주택금융도 크게 두 개 있어요.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간다. 소비금융. 집을 짓기 위해서 빌려간다. 이게 개발금융.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얘도 사실은 우리 거기 강의터 보면 제가 설명되어 있지만 그거 다 내용 보지 말고 있죠. 이거 마시면 돼. 요 두 개에 대한 개념 마시면 돼. 소비금융과 개발금융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 마시면 된다고. 소비금융은 핵심이 뭐 집을 짓는 거에 만드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 주택을 구입한다 이 말 나죠. 키워드가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 돈을 빌려간다. 이게 다른 말로 소비금융이고 거꾸로 개발금융은 뭐합니까? 집을 짓는 거지. 짓는 거. 그래서 공급하거나 뭐 개량하거나 뭐 이런 말로 하면 전부 다 이건 개발금융 속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건 가끔 이제 지문상 뜨긴 하는데 큰 의미를 갖지 마세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 앞에 있는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요거까지 했던 기본 내용을 좀 봐볼게요. 자, 어디 보는가 하면 문제. 자, 문제가 43번부터 46번까지인데 이 내용 그냥 가볍게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43번은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 금융이란 말 뜻이 뭐냐? 잠시. 이런 금융은 절대 돈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남 돈을 끌어온 거야. 예?
타인의 돈을 활용한다고 이 금융이라고. 그래서 거기 사실 한번 가보세요. 뭐나 있 부동산 금융은 뭐나 있습니까? 개발과 취득 등의 목적으로 하여튼 어떻게 하는 게 부동산 금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참고로 부동산 금융이라는 제목이 딱 나오죠. 이건 틀말 낼 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야. 그냥 그 자리 통과하시라고. 하여튼 부동산 금융과 부동산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타인 돈 끌어온 거야. 그 다음에 44번. 자, 이런 게 좀 중요한데, 예, 키워드가 뭐 나와 있습니까? 구입한다 나오면 소비금융. 뭐 개발한다 또는 공급한다 나오면 예, 개발금융 보시고요. 자, 45번요. 주택금융제도의 목적 나 있죠. 이거 틀린 말 낼 게 있습니까? 없잖아. 그죠? 집을 어떻게 돈을 빌려주는데 목적이 뭐냐? 주거복지. 없는 분한테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생활안정, 또 주택경기, 주택가격 조절할 수 있죠. 그래 보시고 자 46번 이거 볼래 이제 자 이거 좀 알 게 뭔가 하면 이겁니다. 공식적인 제도와 비공식 또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자, 우리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축한 돈을 가지고 돈을 빌려준다고, 그죠? 그죠? 차입자는 빌려준답니다. 잘 보세요. 직접과 간접 차이 겁니다. 얘가, 원래 이게, 이 저축을 다루면 우리 뭐라는지 압니까? 투자자. 요렇게 바로 이렇게 빌려줄 수 있지. 은행 거치지 않고. 우리 일반적인 보통 이렇게 은행 가지 않고 바로 그냥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런 게 무슨 금융? 직접 금융이라고. 근데 이와 같이 중간 누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투자자가 은행에 저축하면 그 돈 가지고 차익 빌려주지. 요런 게 뭐냐? 한 단계 넘어갔잖아. 요게 뭐요? 간접 금융이라고. 개인 간의 돈을 빌려주지. 그게 뭐라고? 그게 직접이야. 이와 같이 어떤 중간 과정이 없는 게 직접이고 중간 금융기관 등이 개입되어 있다. 이거 뭐예요? 간접이라고. 그러면 다시 이와 같이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는 게 제도권 금융. 금융, 즉 이 말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개인 간에 이렇게 돈을 빌려준다. 이게 뭐죠? 간접 금융이지. 같이 묶어보시라고 문제를 갖다가. 그래서 그런 게 가끔 저기 지문상 뜨는데 그러면 46번은 전세란 건 뭐요? 개인 간의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그지? 따라서 이건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예, 다시 요건 제도권은 공식 비공식. 여기 있는 간접은 공식, 비공식. 할 수 있겠죠? 같이 움직여, 같이. 그래서, 간접 금융, 제도권, 같은 게 공식. 직접이 뭐, 곧 간접이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아니, 이건 직접이죠. 잘못했어. 직접, 여기 뭐죠? 예, 비제도권. 자, 다시. 비제도권 금융이고 이게 뭐 있습니다. 다른 말로 비공식적 금융 이렇게 하시라고 묶어서 대충 구분 되겠죠? 같은 의미를 보시면 돼요. 물론 약간 차이 냈지만 묶어보시라고 그게 편하니까. 그래서 일단 거기 보니까 예 현재 전세는 자 전세는 직접 금융 간접 직접 그 다음에 공식, 비공식,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예, 제도, 비제도, 비제도권.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나 같으면 이게 시험 되겠어. 우리 아파트 분양하면은 뭐합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있지. 이 중도금, 잔금 같은 거, 그것은 뭐요? 무슨 금융? 응? 아니, 건설 분양업자하고 여기 있는 뭐 저기 뭐 있습니까? 매수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은행한테 돈 빌립니까? 그건 개인적 뭐 어떤 차이고. 아니 우리
분양받을 때 뭡니까? 내가 직접 돈을 갚는 거지. 은행 통합니까? 원칙은? 아니지. 직접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금융이야? 직접이고 제도 비제도 비제도 그 다음에 비공식 이런 게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게 있지. 이건 전부 다 이게 공식이라고. 고려 구분하시라고. 자, 고려 보시고. 자, 47번요. 이제 실제 중에 47번가 되게 중요합니다. 부채 금융인 것을 물었죠. 안 되면 있으면 영어 나오면 전부 뭐 있어? 부채 금융입니다. 자, 첫 번째 조인트 벤처 지분이죠. 그 다음에 니은번은 뒤에 A, B, B 들어가 있지. B는 무조건 부채. D것은 끝에 사채 나 있지. 무조건 부채. 니은번 끝에 정자 나 있지. 지분. 미연번은 신디케이트 뭐요? 지분이지.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현재 부채인 것은 저기 있는 니은, D것 두 개만. 자, 일단 이렇게 먼저 정리를 했으면요. 요거까지 했던 걸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책 갑니다. 자, 367페이지요. 첫째 줄 부동산 금융이란 나 있죠? 자, 금융이란 나 있는데 어쨌든 핵심이 뭐요? 앞에 뭐가? 부동산이죠, 부동산. 부동산 어떻게 하기 위해서 둘째 줄 끝에 뭐 자금을 제공해 주는 거. 중간까지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 금융. 부동산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둘째 줄 끝에 자금을 제공한다. 제공한다 이게 곧 금융이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주택금융 넘어가서 예, 저기 368페이지 갈로 2번 동그라미 1번 소비금융 나 있죠. 소비는 누구한테? 수요자. 예? 소비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지. 뭐하기?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량한다 이 말 나야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택 공급금융이죠. 개발금융이죠. 뭐 하자면 주택 건설을 촉진한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건설한다 이 말이니까. 갈로 2번 넘어가서 자, 이 370페이지 주택금융원칙 그냥 그대로 통과하세요. 알 필요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봤으면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건 372페이지부터 합니다. 그 말이 뭐냐? 여기 볼래요? 요거. 은행 돈을 빌렸을 때 갚는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당 상환 방식, 곧 이게 저당 대출 제도인데 여기에서 무조건 한 문제를 꼭 내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심지어 우리 여기 두 개까지 시험 나거든요. 계산 문제 두 개나 시험 나오게 되는데 일단 계산은 지금 넘어가고 단지 할 것은 저기 있는 말로써 묻는 것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요건 강의 노트의 내용을 강의 노트 같이 보셔야 됩니다. 41페이지. 자, 은행에 저당을 잡았을 때 갚는 방식이다. 상환 방법이라는 용어를 쓴다면 쓸 때.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기본 논리에서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 돈을 빌려갔을 때 차입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뭘 지불합니까? 이자를 먼저 지급한다. 그죠? 근데 이건 아셔야 돼. 차입자가 은행에 갚는 금리는 반드시 명목상 금리입니다. 명목금리. 다시 차입자가 은행에 갚는 금리는 반드시 실질 금리가 아니라 명목상 금리라는 꼭 아시라고. 근데 일반적인 대출 금리는 거의 잘 알지만 고정 금리와 뭐가 있습니까? 변동이 있죠. 이때는 잘 알지만 고정 금리란 것은 한 번 정해지만 대출 기간 내내 똑같은 금리라는 거지. 거꾸로 변동 금리는 뭐 있습니까? 대출 기간 중에 금리가 항상 뭐합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정금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첫 번째 실질 금리에다가 위험률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율이 포함되어진 곳 이게 고정금리에 대한 금리 공식이고 반대로 변동금리는 항상 뭐 있어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가 포함되어진 게 뭐냐고 이게 변동금리에 대한 금리 설명이랍니다. 물론 이때 잘 알지만 이 기준금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CD금리라든지 코픽스
이런 게 결국은 이 기준금리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이때 가상금리는 어떻게 측정되는 건 측정은요. 돈을 빌려갔던 차입자의 개인의 신용 상태로 뭐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대출 기간 중에 금리가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때 기준금리가 변할 것인가 가상금리가 변할 것인가 아직은 시험 안 나왔어요. 근데 분명히 한번 시험 나올 거라면 틀림없이. 우리 한국은행 보니까 매달마다 공시하죠. CD 금리가 이번 달은 올린다, 낮춘다, 고정되는 쓸면 나죠. 그럼 결국은 변하는 주체는 누가 변합니까? 그죠? 가사는 최초 돈을 빌려갈 때 한번 딱 정해지지. 무조건 끝까지 계속 한다고. 그래서 항상 여기 있는 가상금리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부터 문제 한다고. 자, 문제 갑니다. 자, 문제 갈 건데요. 예, 저기 있는 48, 49, 50, 50번까지. 자, 50번까지. 48번 갑니다. 키워드 보셔야 돼. 대출 계약 당시 약정한 금리로 대출 초기부터 만기까지 계속 한다는 거지. 고정금리지. 49번요. 사전에 약정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마다 금리가 조정된 이 무슨 금리? 변동금리를 생각하면 되겠죠. 자, 50번. 이런 게 사실 훨씬 중요하다고. 자, 일단 CD 딱 나왔지. 여기 보세요. CD란 결국은 요거지. 얘는 무슨 금리? 누구 금리? 변동. 이렇게 시험 나온다고. 그러면 자, 결론 여보세요.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고정금리 이 세 개를 암기할 필요 없다고. 이런 말 나오지. 누구 거라고. 고정. 이런 말 나오지. 누구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시면 돼. 굳이 정확한 공식 암기할 필요 없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푸는 이런 거 마시면 돼. 통상적으로 우리 보통 이제 고정금리 할 때 있죠. 요걸 빼버리고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실질금리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 쓰다 하지 없습니다. 위험률 굳이 뭐 별도 쓸 필요 없으니까. 어쨌든 하여튼 실질 뭐 예상 인플레 나오는 순간 전부 다 고정금리, 그다음에 CD, 코픽스, 뭐 기준금리만 나오죠. 전부 다 변동이란 것만 아시면 돼, 여러분들이. 요건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1번요. 이건 금방 알 거예요. 향후 인플레이션이 상승될 거 예상되어진다면. 자, 볼래요? 여기 예상 인플레이션이지. 요 값이 올라가면 이게 다 더하는 거 아닙니까? 금리 뭐하지? 올라갈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묻는 것. 그러니까 요거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꼭 할 게 지금부터 뭐 있으면 거기 52번부터 55번까지 무조건 이거 암기해야 돼. 엄청나게 많이 시험 나오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매년 시험 나시고 이건 암기하시는데, 자, 일단 요걸 갖다 보면 우리 강의 노트 있죠? 거기 내용까지 설명할 겁니다, 지금부터. 자, 이건 한 강에 설명할 거니까, 즉, 우리 강의 노트 41페이지 좌측에 갈로 2번 위험에 대한 설명이 있죠? 딱 5개야. 이 5개는 무조건 암기를 필수 하시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년마다 이거 시험 나오고, 그래서 나오면 절대 바로 답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니까. 자, 첫 번째 위험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은 누구한테 있을 것이고, 조기 상환 위험은 누구한테 있을 것인가. 자, 일단 채무 불이행률 말 뜻이 뭐예요? 돈을 갚지 못할 확률이죠.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아니,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은행 잘못입니까? 아니면 차입자 잘못이에요? 차입자 개인의 능력이 다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는 반드시 차입자가 갖고 있는 그런 위험이라고. 이 말 기억하시고. 자, 조기 상환이 뭐냐? 이 조기 상환입니다. 자, 만기 전 변제인데요. 이런 경우 말하는 거죠. 자, 내가 5년 전에 있죠. 돈을 빌려갔어요.
10억이란 돈을 빌려가서 30년 동안 돈을 꼬박꼬박 갚겠다라고 약속했다고. 그래서 5년 동안 꼬박꼬박 원금이 이제 갚았어요. 5년 경과된 현재 보니까 남아있는 잔금 현재 한 8억이 남아있다죠. 근데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생기네? 그래서 얘가 보니까 이 돈을 다 몽땅 갚은 거예요. 여기에 뭐예요? 만기 전에 돈을 갚은 거지. 갚았을 때 어떤 문제 있냐는 거예요. 잠 따져볼게. 은행들은 얘한테 돈을 빌려줄 때 매달마다 매기마다 얼마씩 원금이자 들어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거기 있는 그 돈을 가지고 난 어떻게 쓰겠다 그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란 뭐 틀림없이. 근데 5년 경과된 후에 보니까 남아있는 잔금이 몽땅 들어오면 그 남아있는 기간 은행들은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뭐 결국은 그 기간 중에 어떤 이 원금이 들어오면 따라 그만큼 은행들은 피해보겠지. 그래서 피해본 게 곧 이게 다른 조기 상환인데, 그래서 우리 보통 피해보니까 그것만큼 보통 뭘 부과시킵니까? 예, 수수료 부과하죠. 목적이 그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중요한 이 말입니다. 조기 상환되어짐에 따라서 은행들은 남아있는 기간도 그 계획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위험이 곧 이게 조기 상환 위험인데, 요건 누구한테 있다? 대출자한테 있더라. 이런 걸 다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자, 고정금리에서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면 과연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게 묻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이 말입니다. 이건 항상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일단 현재 돈을 빌려줄 당시입니다. 이때 보니까 우리 고정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뭐요? 예상 인플레이션이야. 그래서 이게 현재 금리가 3% 된다, 현재. 근데 예상 금리를 앞으로 3년 후에 보니까요, 3년 후에 예상 인플레이션이 3% 정도 발생할 거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잘 알지만 고정금리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미리 반영됩니까? 아니면 인플레 발생 후에 반영합니까? 자, 구분하셔야 돼. 고정금리는 미리 반영하는 거예요. 반대로 뭐 좀 이따 하겠지만 변동은 인플레 발생 후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 반영이 고정금리고 사후적 반영이 변동금리예요. 그러면 현재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결국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금리는 몇 프로입니까? 6%지. 그죠? 6%를 빌려주면 끝까지 간다고 이게 가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 있는가 하면요. 3년 경과니까 실제 인플레이션 보니까 이게 5% 발생했대. 그러면 원래 은행들은 몇 프로 대출해 줘야 됩니까? 해줄 걸 몇 프로 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요? 은행이 손해지. 그러니까 이건 꼭 아셔야 돼. 항상 예상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실제 인플레이션 중에서 이건 딱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얘가 높다면 시험 나온다. 항상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은행은 뭐라고? 손해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차입자는요 이익이죠. 요 말 꼭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걸 다시 합니다. 자, 요렇게 보죠. 5년 전에 현재 우리 5년 전에 내가 돈을 빌려갔어. 그때 있는 빌려간 조건을 뭐라냐고 이게 다른 말로 저당이자. 계약되어진 거죠. 약정되어진 금리를 쓴다. 이걸 저당금리, 계약금리, 약정금리. 현재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금리를 뭐라냐고 이게 시장 이자율이라서 이자율. 자, 이럴 때 과연 여기 돈을 빌려간 차입자가 여기 있는 이 돈을 갚고 서로 갈아탈 것인가, 과거에 있는 저당 계속 갈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 A. 저당금리는 여기에 10%인데 현재 대출금리는 6%랍니다. B. 5년 전에 저당금리는 이게 6%인데 현재 보니까 시장금리 10%가 되어진다죠.
그러면 차입자가 훨씬 더 조기 상환, 즉 갈아타는 게 좋은 게 A입니까 B입니까? A지. 그죠? 아니 나 같은 뭐 있습니까? 과거에 10% 내던 걸 지금 현재 6%면 이동 값고시로 갈아타겠다고. 이런 걸 뭐라냐? 다른 말로 차입자의 조기 상환이 유리하다라고 쓰면 유리하다. 그러면 자, 요 B도 하셔야 돼. 요것도 하셔야 돼. 둘 다 시험 나오거든요. 요렇게 되면은 계속 가겠습니까? 갈아타겠습니까? B 같은 거. 계속 가야 되지. 그러면 자, 이때 문제가 있어. 은행들은 현재 얼마 좀 이자 받아야 됩니까? 나한테 6% 갖고 있는 거지. 은행 결국 요거 차이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 기간. 은행은 수익성이 악화된다. 요거 둘 다 기억하실 거. 그러니까 나 같은 둘 중에 한 개만 기억, 그 반대로 생각했다고. 주로 여기 있는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 딱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초기 상환 유리하다 생각하라고. 현재 시장이 떨어진다면요.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내용 정리하시고 자, 4번과 5번 갑니다. 자, 일단 4번은요. 요거 묻는 겁니다. 4번은 최초 대출 금리가 다른 종류에 똑같다면 고정금리와 변동 중에 누가 더 낮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 이렇게 보자고요. 3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됩니다. 3%가. 그러면 현재 보니까 실질금리, 저 기준금리가 보니까 이게 3%가 된다죠. 이렇게 현재. 그러면 우리 고정금리하고 변동해서 있죠. 대출 받는 현 시점에선 고정금리 아까 설명했지만 예상된 인플레 미리 반영됩니다. 그럼 몇 프로죠? 그냥 단순히 봐서 6%죠. 그래서 얘는 계속 이렇게 가겠다죠. 근데 변동이라는 것은 최초 금리 얼마예요? 가다가 3년 되었을 때 인플레 발생하면 그때 이게 반영되는 거죠. 이렇게 분명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 대출금 낮은 게 누가 났습니까? 변동이지. 이 말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이 말을 기억하는데 뭘 보는가? 이 말입니다. 최초 금리가 낮은 게 왜 변동금리가 낮을 것인가? 하나. 두 번째, 항상 대출자가 선호하는 방식 무슨 금리? 변동을 더 선호한다고.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있죠. 한번 봐볼게. 요거 둘 다 같이 묶어보자고. 둘 다. 그래서 원래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3%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6%, 3% 갔어요. 근데 막상 이게 3년 딱 예상 인플레이션, 실질 인플레이션이 5% 발생했어. 그러면 얘는 8% 올라가지. 그죠? 얘는 계속 6% 갈 거 아니에요. 자, 잠시. 원래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지면 화폐 가치는요? 하락하면 돈을 빌려주었던 대출자가 손해봅니까? 아니면 차입자 손해봅니까? 원칙은 빌려준 대출을 손해본다고. 그죠? 그러면 이럴 때 변동이라는 뭐 있습니까? 나중에 인플레 발생하면 금리 올리면 결국은 그 위험 누가 따습니까? 차입자지. 근데 고정은 그냥 정해지면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이때 인플레 등이 발생해봐야 아무 뭐 있습니까? 결국은 여기 대출 어떤 형태를 못 취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훨씬 더 선한 방식은 누가 선호합니까? 변동을 더 선호한다고. 누가? 은행들은. 그래서 왜 그러냐 이유를 묻고도 항상 이유 하셔야 돼요. 이유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누가 떠안는다? 이 말 아셔야 돼. 인플레이션 위험을 차입자에게 뭡니까? 요거까지 좀 기억하시라고. 차입자의 증가이기 때문에. 자, 물론 이거 이외에 굉장히 많은 예가 있지만 적어도 여기 있는 요거까지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4개. 자, 일단 요까지 했으면
실제 이걸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 이제. 자, 문제 52번요. 대출 시행된 이후에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높다고 하죠. 저기 이 말은 뭐예요? 실제 높은 거예요. 이때 예기치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누가요? 은행이 결국은 손해보고 차입자 이익 보는 거죠. 자, 53번. 일반적으로 만기가 동일한 경우 변동금리로 차입하는 것이 고정금리 차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자율이 낮다. 그 이유 묻죠? 변동금리는 결국 뭐 있습니까? 뭐요? 차입자 금리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4번요. 대출기관들은 이자율 변동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뭘 선호한다? 변동금리로 판매하죠. 자, 55번. 잘 보셔야 돼. 시장 끝에 뭐라 있습니까? 조기 상환이 유인된다 이거지. 이 말은 무조건 저기 알듯이 시장 금리가 낮아야 됩니까? 아니면 저기 있는 최초 있는 대출 금리가 낮아야 됩니까? 그죠? 무조건 시장이 낮아야 돼. 그래서 시장 금리가 약정, 계약 또는 저당 금리보다 낮아지면 훨씬 더 조기 상환이 유인됩니다. 그 반대인 건, 자, 이 말은 반대인 건 무조건 이 말 나야 됩니다. 은행들은 수익성 악화는 이 말 나와야 돼.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 만약 이제 구체적인 내용까지 장난치면요, 이건 아셔야 돼. 구체적 내용을 장난치면 절대 이건 시험 나면요, 고정금리만 시험 내게 돼 있어. 변동은 절대 시험 못 내. 워낙 변화가 다양하니까 실제 시험 낼 수가 없다고. 그렇지만 고정금리는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지금부터 고정금리에 대한 설명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면요, 고정금리 딱 묻는 순간 이 그림이 머릿속에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자, 항상 보니까 은행들이 매기마다 갚는 금액이 원금을 갚습니까? 이자 포함된 거죠. 이걸 묶어서 뭐라냐?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개 그림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되는 방식이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방식이 있어요.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무조건 이 그림 그리셔야 돼. 시험장 가서는. 자, 따라서 첫 번째 이게 그냥 그대로 번역해보죠. 원리금이 매년마다 같다는 거지. 이걸 다루면 뭐냐면 원리금 뭐라 하죠? 균등 상환입니다. 자, 얘는 보니까 원리금이 점점점 뭐합니까? 떨어지는 거지. 이런 걸 뭐라냐? 체감식 상환 방식. 같은 말이 뭐냐? 원금 균등. 얘는 점점점 올라가죠? 여기 뭐라고요? 최정식 상환 방식 쓴다고요. 쓸 때. 자, 이 세 개를 정리하는데, 자, 미리 결론부터 합니다. 최정식은요, 딱 두 개만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젊은 계층들이 유리한 방식이다. 두 번째, 부의 상환 방식. 그 다음에 미리 결론도 하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매 기마다 원금 상환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자 지급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거예요. 자, 어쨌든 원리금 균등은 원금 상환액은 점점점 올라간답니다. 거꾸로 원금 균등은 매년 원금은 똑같이 냅니다. 거꾸로 이제 이자 지급액은요, 얘는 떨어지고 얘는 직선으로 감소한다고. 그래서 여기 두 개 특징이 있어요. 자, 공통점, 요 둘 공통점 아셔야 됩니다. 공통점은 첫 번째,
첫해 이자. 이자는 동일하다. 두 번째 보니까요. 예, 이자 지급액은 둘 다 점점 감소한다. 요 공통점은 꼭 기억하셔야 돼. 무조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지금부터 실적 있는 이 값을 한번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자체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그림을 이해하시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해보자고요. 현재 내가 10억이란 돈을 빌렸는데 10년 동안 돈을 갚을 목적이다. 이때 고정금리가 10%인데요. 매년마다 얼마씩 갚을 것인가를 좀 봐보죠, 이게. 자, 일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보니까 중요한 건 한 개 따져봐요. 원금 상환액은 얼마 될 것이고, 매년마다. 두 번째, 이자 지급액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 번째, 요거 둘 다 합친 게 뭐요? 원리금 상환액이죠.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빨간색이 뭐죠?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이죠. 자,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원금 균등부터. 자, 원금 균등이란 말 뜻이 뭐요? 매년마다 내는 원금은 똑같은 거지. 그 대출이 얼마입니까? 몇 년 동안 그 매년 얼마씩? 이게 원금 균등이에요. 이게 매년마다 동일한 원금 갚는다. 두 번째, 이자 지급액은요, 남아있는 잔금에 대해서 이자 부과됩니다. 자, 10억에 대해서 10% 이자 얼마? 합치면 얼마의 첫 해는? 2억 되죠. 1억 갚았어. 얼마 남아있습니까? 9억에 대해서 10% 얼마 됩니까? 9천. 1억 9천 되겠죠. 또 1억 갚았어. 얼마 남아있습니까? 8억에 대해서 10%니까 8천. 1억 8천이죠? 7천, 1억 7천. 그럼 매년마다 1,000만 원씩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값이 지금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직선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저기 그림 보니까. 그럼 다시 보세요. 자, 원금은 매년 같은 거지. 이자는 점점 뭡니까? 1,000만 원씩 빠져요. 그러니까 이 그림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원금 균등은 원리금 상환은 점점 직선으로 감소하지만 이때 원금 상환은 같지만 이자 지금 매년 똑같이 빠집니다. 1,000만 원씩. 그러니까 직선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두 번째, 원리금 균등요. 원리금 균등은 요 값이 매년 같은 거지. 이 값이 매년 같다는 말 뜻이. 그러면 자, 원리금 균등 이렇게 합니다. 표현이. 우리 앞 시간 첫 시간에 있을 겁니다. 이 화폐 시장 가치에서 요거 한 적이 있죠. 대출액에다가 저당, 공식 알 필요 없어요.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요, 요 매기 내는 금액 알 수 있다고. 그래서 10억이란 돈을 빌렸는데 요게 10년이면 아까 보니까 0.16 나 있었거든. 그죠? 그래서 매년마다 1억 6천씩 갚는다 이 말 뜻이에요. 이게 다르면 원리금 균등이라고. 그럼 자, 다시 이걸 이제 한경이 저기 분리해 보면요. 이자는 최초 10억에 대한 이자 10%지. 이자 얼마요? 1억. 그런데 합친 금액이 얼마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첫해 갚았던 원금은요? 6천이죠. 자, 이제 10억 중에 6천 갚았으면 남아있는 금액은 9억 4천 남아있죠. 2년차 보니까 9억 4천에서 이자가 10%니까 9천 400을 갚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합친 금액이 이 값이 나오니까 6,600 갚는 거예요, 이게. 2년째는. 또 다시 9억 4천 6,600 빼주면 8억 7,400 남습니다. 그죠? 여기다 이자가 10%니까 8,740. 이게 7,300 얼마 될 거예요.
이렇게 빠진 형태의 곧 이게 원리금 균등이라고. 자, 다시 볼게. 균등은 같은 거지. 뭐가? 요게. 근데 원금 상환액은 점점 뭐합니까? 올라가지 이게. 그죠? 이자 지금은 점점점 떨어지다. 여기 있는 폭이 같습니까? 다르지? 얘는 폭이 얼마 쓰기야? 전부 다 1000만원 쓰기지. 똑같은 폭 빠지면 얘는 뭐 달려야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다시 가볼게. 이 말입니다. 원리금 균등이란 것은 원리금 상환액은 전체는 똑같지만 이때 그 내용을 보니까 원금 상환액 점점 올라가죠. 이자 지금 감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개의 공통점 요 말 기억하셔야 돼. 자, 가볼게. 원리금 균등이든 원금 균등이든 첫해 이자 둘러 얼마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공통점. 시간의 경과등 이자 지급은 얘도 감소하지. 얘도 요 말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설명한 게.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차정식은 그냥 가볍게 저기 있는 두 개 묶고 마시면 되는데,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거거든요. 최정은 사실 이게 맨 처음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나온가 하면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젊은 계층들이 있죠. 금방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보통 이런 형태로 돈을 빌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직장 되면 소득이 적지. 적은데 높은 이 돈을 내면 결국 그만큼 뭐예요? 감당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 대비해서 뭐 있습니까? 소득이 낮은 분은 초기는 적게 내게 해주는 거야. 근데 점점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점점 소득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뭐 있습니까? 이 내는 금액이 점점 커지게 만들면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최정식은 한마디로 뭐 젊은 계층이 훨씬 더 유리한 방식인데, 왜 이게 부에 상하냐, 이거 할 목적이에요. 자, 일단 다시 볼게요. 논리 이거요. 첫 해는 내는 금액이 있죠. 한 6천 이렇게 됩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2년째 보니 한 이게 9천 이렇게 된다고. 3년 가면 이게 한 보통 뭐 1억 한 2천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1억 뭐 한 4천 이렇게 되거든요. 내는 금액이 내는 금액이. 자, 그러면 따져보죠. 똑같은 조건이에요. 10억 빌렸어. 이자 10%입니다. 첫 해는 이자 얼마요? 1억이지. 근데 얘가 원리금 상환 얼마 냈습니까? 6천 냈지. 그럼 결국은 이자만큼 못 낸 거 아니에요. 요 차이만 결국 뭐 이런 원금 4천이 결국 뭐 있습니까? 더 가산된다고. 그 첫 해 남아있는 잔금 이제 이 10억이 아니라 10억 4천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 다음에 2년째 보니까 이자금 얼마죠? 10%니까 얼마 됩니까? 1억 400 되겠지. 내는 건 얼마요? 9천이죠. 그럼 결국 여기 보니까 이 1,400 좀 적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다시 이쪽에 가산된다고. 얘는 10억 5,400 되죠. 그죠? 이자금 얼마 됩니까? 이제 1억 540이지. 이자만 10%니까. 요때 낸 건 얼마 이제? 여기 이제 원금 값보다 이제 빠지는 거지. 그죠? 자, 이자 값부터 빠집니다. 얼마 빠집니까? 2천이니까 1,460입니까? 여기서 이제 돈이 빠진다고. 그럼 처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10억이란 돈을, 자, 보자. 10억이란 돈을 빌렸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죠, 이렇게. 남아있는 잔금이. 일정 기간 서서히 떨어진다고, 이게. 이때 부의 상환이 뭐냐? 이 부의 상환입니다. 최초 빌려간 금액이 얼마죠? 이제 초기는 보니까 남아있는 잔금이 더 커지. 그러니까 상환, 갚았는데 부, 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이랑 갚아서 점점 금액이 떨어진다. 이렇게. 응? 금액이 떨어졌는데 얘는 오히려 부채가 뭐야? 올라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부채,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환이에요. 마이너스. 상환 때 곧 이게 다른 말 부의 상환이니까 그런 개념 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다시 이제 특징 갑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 항상 비교하면 요 세 개를 같이 비교하는데, 자, 초기에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큰 게 누구다?
2번 누가 제일 많이 갚습니까? 요거 세 개 비교하자고. 제일 누가 많이 갚는 누구예요? 원검 균등이지.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초기에 보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큰 게 누구예요? 같은 말에 이거 그죠? 원검 균등이죠? 자, 다시 두 번째. 자본 회수가 빠르다. 또는 위험이 적은 거. 이거 마시면 위험이 낮은 게 누가 될 것인가 묻는 거요.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압박을 훨씬 많이 갚은 거지. 그죠? 자금 회수 빠르다 이면 앞에 많이 갚은 거. 누가 제일 많이 갚았습니까? 원검 균등이죠. 한 번 더요. 자, 이 다 같은 말입니다. 예, 미상환 잔금이 가장 낮은 게 누구라고? 원검 균등이지. 앞에 초기에 많이 갚았기 때문에. 자, 요거요. 그러니까 시험 났을 때 이 말을 갖다 좀 이해하시면서 요 그림 한 개만 들고 하시라고, 이것만. 이걸 통해 벌써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항상 문제 푸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정확히 암기해서 푸는 방식도 있지만 때에 따라 이런 그림만 알고 가도 문제 푸는 방식이 있다고.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요. 예, 우리 강의노트 가볼까요? 자, 강의노트 보니까 예, 저기 있는 41페이지 우측이 있죠. 자, 그림 갑니다. 자, 기억번 원검 균등이란 말 뜻이 뭐요? 원검이 매년 뭐요? 동일하게 갚는 거죠. 원리금 균등은 매년 뭐 같은 거죠? 원검이 같은 거요? 원검 이자지. 원리금이 동일한 겁니다. 자, 최정식은 원리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자, 리얼번요. 원리금 상환 부담. 이건 초기. 자, 부담이 제일 큰 게 앞방에 누가 제일 많이 냅니까? 원검 균등. 그 다음요. 원리금 균등 가장 낮은 게 최정식이죠. 미상환 잔금이 가장 낮다. 원검 회수염이 가장 낮은 앞방이 많이 갚은 거지. 곧 그게 누구요? 원검 균등. 자, B합번. 원검 균등과 원리금 균등의 공통점. 첫해, 오타. 자, A번 수정하셔야 됩니다. 첫해는 여보세요. 누가 같은 거요? 이자. 그거 수정하시라고. 첫해 이자 지급액이 동일하다. 그 다음 B는 이자 지급은 점점 감소하는 게 맞는 거지?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문제 풀자고 이제. 예, 문제를 갑니다. 어디를 보는가 하면 56번부터요. 65번까지. 56번요. 예, 키워드가 뭐냐? 예, 원리금 상환액이 매년 동일하지만 이게 벌써 무슨 방식? 원리금 균등이죠. 그 뒷말 계속 연결해 볼까?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환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보세요. 얘는 원금과 이자 보니 매년 다른 거지. 그죠? 네, 그 다음에 57번. 매기 이자 이 상환액은 감소한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된다. 이 말은 뭐요? 이자 지급은 점점 떨어지면 원금 올라간다 했지. 무슨 방식? 원리금 균등. 그 다음 59번요. 첫해 월 불이백 납부 후에 만기 전 중도 상환할 경우에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적다. 원금 균등이죠. 앞에 많이 갚았으니까. 그 다음에 자 60번.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이자 부담이 가장 적다. 이 누구죠? 원금 균등이죠. 초기에 많이 갚았으니까. 그 다음에 61번요. 점정 상환 방식 미래 소득 증가 예상되는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방식이죠. 62번. 첫해 월 불입액이 가장 적은 방식.
누구? 자, 요거 그냥 그대로 가셔야 돼. 누구예요? 최정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림 그냥 따라가시라고, 문제 풀 때. 자, 뒷장 63번에 갑니다. 이제 63번은요, 요거 보세요. 요거 두 개 비교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비교한 대상은 그냥 따라가셔야 돼. 그래서 가보죠.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금 균등 방식에 비해서 대출 직후에 예, 원리금 상환액이 자, 요거 얘는 얘보다 원리금 상환이 높다 낮다? 낮다는 거지. 그죠? 적다. 자, 그 다음에 64번. 대출자 입장에서 차입자에게 쭉 가서 해주는 게 원금 해주청매보다 안전한. 이 말은 초기에 많이 갚은 거지. 여기 누군데? 원금 균등. 65번. 원금 균등 방식과 원리금 균등 방식 첫해 뭐가 동일하죠? 이자 지급액이 동일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 얘는 거의 100% 시험 나오니까 항상 나오게 돼, 시험에서. 요것만큼은 다른 거 몰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한다. 문제 풀 때. 그래서 이거 집에서 있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서 요 그림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요거 딱 떠져. 요거 세 개만 딱 그리시라고. 해서 그냥 주어진 지문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라고. 그건 풀리게 돼 있으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걸 책에 있는 내용까지 정리합니다. 자, 책 372페이지. 자, 그 중에서 큰 2번 이자율. 자, 갈로 1번 맨 밑에 개념. 키워드 뭐 있습니까? 끝에 있죠. 초기부터 만기까지 원리금 상환액이 동일한 방식이죠. 그죠? 그래 보시고 우측 가볼까요? 자, 동그라미 2번의 밑에 그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고정금리는 뭐예요? 명목상 이자는 실질 이자 플러스 뭐야? 예상 이자. 그 밑에 있는 변동 그냥 빼버리세요. 그건 여기 들을 내용 아니니까 고정금리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대출 위험에서 뒷장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자, 인플레이션 위험 나 있거든요. 자, 그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네, 디귿번만, 디귿번. 예상보다 더 높은 인플레 발생. 이 말은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높다는 거예요. 높을 때 누가 불리합니까? 은행이 불리하고 차이점 뭡니까? 유리한 거죠. 그렇게 하시고요. 니얼번. 그래서 은행들은 뭘 선호한다? 변동 대출금리 선호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2번 보니까 조기 상환에 대한 설명 들어있죠. 자, 그래서 거기 있는 기억본 볼까요? 약정 이자보다 시장 이자를 하락하면 이건 조기 상환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응? 약정 이자보다 시장 이자 하락하면 시장이 더 낮은 거지. 이럴 때 차입자는 뭐 있습니까? 네, 조기 상환이 유인됩니다. 그런 말 좀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 예, 밑에 고정금리 특징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 우측에 375페이지 갈로 2번 변동금리. 자, 변동은 동그라미 1번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3번 가면 3번 보니 거기 박스에 있죠. 박스의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뭐 가산금리. 자, 그렇게 하면 기억하시고 있죠. 나머지 그냥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예, 다른 건 필요 없겠네. 그 다음에 379페이지 4번 저당 상환 방법 및 대출 심사가 있어요. 요거 반드시 있죠. 그 갈로 1번 원금 균등 뒷장 181페이지 182 갈로 2번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183페이지 점정 최종 상환 방식 있죠. 요거 세 개를 꼭 읽어보셔야 돼. 해서 뭘 하는가 하면요. 여기 있는 요 그림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돼. 요 그림만. 그렇게 정리하시고 385, 86 이런 건 그냥 쭉 넘어가세요. 아무 생각 없이.
자, 일단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니까 389페이지 뭐 있습니까? 주택연금이 있거든요. 이건 지금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5월달 넘어서 할 거니 그때 보시고요. 394페이지 장기 모기 즉 보금자리 마찬가지 그냥 쭉 넘어가세요. 자, 그래 하시고 396페이지 저당 유동화 제도가 있어요. 자, 일단 이건 한 5분 쉬었다가 있죠. 한 20분 다시 할게요. 20분 정도.